제가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굳이 추측을 하자면 아마 재판관 중에 어떤 한 분이 야 이게 절차상 우리가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해 왔는데 이런 절차상의 어떤 그 적법성에 대한 문제들을 치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판결을 선고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승복하겠냐. 적어도 절차적인 적법성은 지키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재판관이 뭐 한두 분이라도 계셔서 그 문제 때문에 그 합의가 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둘렀어요. 뭐 초시계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증인 신문 기간을 제한하기 위해 초시계도 갖다 놓고, 그다음에 검찰과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송부 요청해서 그걸 받아서 증거로 채택을 했거든요. 그거는 헌법재판소법상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요청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송부 요청을 해서 받아가 증거로 삼은 거는 명백하게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거죠. 절차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 헌재에서는 공보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 그 심판 규칙에 보면은 인증 등본 송부 요청을 할 근거가 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거다라는 설명을 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상위법인 헌법재판소 법에서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를 하위법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근거를 둬서 그것을 기록 송부 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의 취지도 법률상 송부 요청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만일에 그쪽에서 원본을 못 주겠다 그러면은 인증 등본을 달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지 송부 요청 자체가 안 되는데 인증 등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문제도 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탄핵 심판에서는 증거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그거를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는 다르다. 그러니까 그걸 준용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법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그 증거법칙에 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런 증거조사에 관한 어떤 법 규정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송부받을 수 없는 수사 서류들, 그 서류들을 배제하고 그 서류에 들어있는 그 진술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면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는 뭐 지금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또는 대법원 판결과 이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재판관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합의가 좀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거는 탄핵 소추를 인용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의 여러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거는 명백해요. 비상계엄 발령 요건에도 맞지 않고 또 실제 뭐 국회의 활동을 중지할 수 없는데 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데 의회 병력을 파견하고 그랬던 것들은 이미 생중계가 다 돼 있어서 그거는 뭐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은 명백한데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사유로 들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야당에서 이제 무리하게 뭐 한 20여 차례 탄핵 소추를 해서 국가기관의 권한을 이제 정지시키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국가의 기능을 결과적으로 일부 마비시키는 그러한 상황. 이것을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한 헌법적인 평가와 비상계엄의 그 위헌성과 위법성 이것을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우냐를 판단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관들의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야 이거는 명백하다. 이거 뭐 그 명백하게 그 헌법과 법률이 위반되지 않고 이보다 더 중대한 게 어딨냐면서 그 대통령이 들었던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뭐 간단히 하거나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얼마나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결론은 어차피 뭐 기각으로 가더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좀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안 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크게 뭐 두 가지 절차적인 문제와 이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평가를 어떻게 판결문 내용이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합의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각하 뭐 될 거다, 기각될 거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내부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팽팽하게 대립이 돼서 평의가 지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탄핵 심판의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쭉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제일 그 초기 단계에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주심 재판관이 탄핵 심판 절차의 쟁점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쟁점 정리한 것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 그 다음에 포고령 1호를 그 발표한 행위, 다음에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서 뭐 압수수색한 행위, 이런 네 가지를 주로 이제 쟁점으로 해서 심리하겠다라고 재판부의 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재판부의 의견 표명이 있고 나서 내란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라는 쟁점이 빠졌다고 해서 논란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국회 측에서 엄밀하면은 국회 소추위원단이죠. 소추위원단에서는 그러면 우리 내란죄에 관한 부분은 처리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내란죄에 대한 그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처리하려면은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와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내란죄를 포함한 탄핵 소추 사유의 변경 또 철회 이런 권한을 그 국회 그 소추위원단에게 위임한 바 없으니 국회 의결을 다시 봐야 된다는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그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만일 처리한다면 이거는 국회의 새로운 의결이 없으니 각하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내란죄를 제외하고 내란죄의 성립 여부죠. 물론 그 주심 재판관이 쟁점 정리한 네 가지 가운데 내란죄를 구성한 여러 가지 행위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지만 내란죄가 형법상 성립되는지 여부를 이제 뺐다는 거는 사실상 재판을 오래 한 저희 경험에 비춰 보면은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항만 가지고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겠다는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비춘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파면 사유로 10가지를 들었는데 재판부가 우린 5개만 보고 판단하겠어 그러면은 나머지 5개는 안 보더라도 요 5개만 보고 파면하겠다라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읽혀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러한 재판부의 쟁점 정리 상황을 보면은 사전에 대부분 어느 정도 이 재판관들 사이에 결론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탄핵이 이제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현실을 좀 정확히 보고 잘 준비하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야당의 주장과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도 다르고 지향점도 다릅니다. 비상계엄 이후에 야당이 그동안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했던 줄탄핵이라든지 예산 삭감 문제, 그다음에 무리한 뭐 거부권을 마치 유도하는 것 같은 어떤 반헌법적인 또는 반시장적인 무리한 입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좀 위협받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나 이런 그 세력들이 결집하게 되고 야 이거 우리도 한번 힘을 모아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집 효과 이렇게 가져온 건 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보수의 주장은 저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야 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의 주장은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이 배상계엄을 하게 된 경과를 보면 앞서 얘기한 그런 야당의 그런 무리한 의회 권력의 폭력적인 행사도 있었지만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력을 뭐 제대로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게 뭐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또는 국민들이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또 불러일으켜서 계몽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주장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무리한 주장들이 결국은 국민들 대다수의 공감을 얻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서는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저와 이제 가까이 지냈던 분, 저를 그동안 지지해줬던 이러한 분들이 그냥 본인들이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때로는 저를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좀 아프죠. 뭐 네가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보다는 또 야, 네 말이 뭐 맞더라도 소위 말하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봤을 때 너한테 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왜 하냐. 쉽게 말하면 너도 정치인인데 표가 까먹는 얘기를 왜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분간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또는 뭐 저에게 웅변은 은이다. 그리고 침묵은 금이다. 뭐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하면은 저도 이제 탄핵이 일단 많이 인용이 될 경우에 그동안 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또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또는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보수 내에도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탄핵 인용이 되면 자연히 그게 다 덮어지고 대선 국면에 가면은 다 하나로 뭉칠 수 있다. 뭐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광장의 목소리가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다른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염려스럽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우리 보수 우파가 분열되지 않고 또 중도에 우리 쪽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도 끌어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거에서는 광장의 목소리만 가지고서 선거 이길 수 없고 결국은 중도, 뭐 중도라고 해도 좋고 뭐 스윙보터라 해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보수 우파가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었던 겁니다.